저는 낡은 거지 행색으로 며느리가 일하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70억 자산가인 제가 왜 그런 모습으로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평생의 교만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와 떡볶이, 고추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게 안에서 저는 40년 전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 작은 분식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김재훈, 삼성물산에서 35년을 일하다 상무로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50평 아파트에서 아내 정수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습관이죠. 회사 다닐 때부터 35년간 지켜온 습관입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아내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올해 70이고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응,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아서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주식 시황을 확인하는 것도 제 아침 루틴입니다. 퇴직 후에 모아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여보, 오늘 민호 온다는 거 알죠? 응, 알아. 몇 시에 온대? 저녁 7시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뭐 먹고 싶대요? 민호 좋아하는 거 해줘. 갈비찜이나. 우리 아들 민호는 올해 36입니다. 독자입니다. 늦둥이로 낳았죠. 제가 37, 아내가 34 때 낳았습니다. 민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자랑입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맥킨지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5년 일하더니 작년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2억 5천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역시 내 아들이야. 나보다 훨씬 잘 나갔어. 저는 민호 자랑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복 받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 아들 결혼은 언제 시켜요? 우리 조카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SKY 나온 애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좋은 집안 딸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호 정도면 재벌집 딸하고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소개받는 거 싫어요. 왜? 좋은 집안 딸들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지. 근데 그 사람도 좋은 집안이어야지. 아버지는 왜 집안만 따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민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집안이 안 맞으면 나중에 고생해. 저는 안 그럴 자신 있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민호는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마저도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민호야, 밥 먹고 가. 아니요,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도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 좀 가져가라. 괜찮아요. 저 잘 먹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민호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좀 부드럽게 대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민호 마음도 생각해줘야죠. 애인 나중에 결혼하면 알아. 내 말이 맞다는 걸.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호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이었습니다. 정말? 민호야, 누구야? 언제 사귀었어?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 여자 이름은 박은서예요. 박은서? 어느 집 딸이야?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야? 저는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실 만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야? 어떤 집안인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신림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분식집? 네, 분식집이요. 고졸의 분식집 주인이라고?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분식집 여자를 들릴 수는 없어.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요. 들을 것도 없어. 안 된다니까.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은서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현실이야. 저한테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야, 김민호.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은서예요. 박은서. 29살이고 20살 때부터 9년 동안 동생 대학 보내면서 혼자 분식집 운영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대학도 못 간 여자가? 아버지, 은서는 대학 갈 실력이 있었어요. 수능 점수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기한 거예요. 남동생 학비 때문에. 그건 그 집안 사정이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은서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동생을 키운 사람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은서가 고3 때, 그때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다들 쟤네 부모가 빚도 있는데 우리가 왜 짊어지냐면서 외면했대요. 은서는 혼자서 동생을 키웠어요.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주유소 알바하면서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중학교, 고등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 은서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동생 대학 등록금 냈어요. 민호야.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동생은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내년에 졸업해요. 은서 덕분에. 근데 아버지는 그런 은서를 분식집 여자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은서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은서를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호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라.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제가 고생하는 건 상관없어요. 은서랑 함께라면요. 안 돼. 아버지는 절대 허락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아버지 허락 없이 결혼할 거예요. 뭐?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 제가 소리쳤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이라도 그 여자를 만나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돼. 만나면 정 떨어져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여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그런 집안으로 넘길 순 없어. 나중에 민호가 이혼하면 어떡해? 재산 분할로 반 나가면 어떡하고? 여보, 세상에 그런 걱정을 먼저 해요? 그게 현실이야. 통계를 봐.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저는 완고했습니다. 아니, 교만했습니다. 재산, 체면, 집안. 그런 것들이 제게는 사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그 후로 한 달간 민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호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요. 안 해. 저 녀석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내버려 둘 거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민호가 그 여자랑 결혼해버리면 어쩌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새벽 4시 따르르르릉.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호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강남대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민호 환자분이 운전하시던 차량인데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상태가 어때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 아내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요? 민호가 사고 났대. 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좀 가요.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알아. 근데 신호를 어떻게 해요? 아내도 울면서 운전했습니다.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호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시간?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다리 쪽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내부 출혈도 있어서. 간호사의 말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한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분식집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앞치마에는 튀김 기름과 고추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민호 씨 가족분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은서라고 합니다. 민호 씨 약혼자예요. 약혼자. 그 말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약혼자? 우리가 허락한 적 없는데? 무슨 약혼자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약혼한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데리러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제가 오늘 가게 문 늦게 닫는다고 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그래서 민호 씨가 11시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민호 씨가 꼭 오겠다고 은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가 차 타고 오다가 신호 대기 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대요. 그 사람은 경상인데 민호 씨만. 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민호 씨를 불러서. 은서는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냉정했습니다. 역시 이런 여자랑 사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밤 11시까지 분식집을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저는 속으로 은서를 탓했습니다. 아내가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 씨, 일어나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모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일어나요, 제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민호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내가 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은서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서 수술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은서 씨, 앉아요. 다리 아프잖아요. 아내가 말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서 있을게요. 은서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힘든 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내부 장기 손상은 크지 않았고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 쪽에 골절이 심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6개월. 네, 그리고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은서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30분 후 민호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민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은서는요? 마취에서 막 깬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왔어. 저는 민호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은서 어디 있어요? 은서 괜찮아요? 민호는 저를 보지도 않고 은서만 찾았습니다. 민호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은서 어디 있냐고.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상처 부위가 당겨졌는지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은서, 제발, 은서 좀 불러주세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찾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은서 씨, 들어오세요. 제가 문 밖에 있던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은서.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서,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민호 씨는요?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은서만 무사하면 돼. 민호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서운함, 분노, 다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나간다. 네, 아버지. 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은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 뭐래요? 은서만 찾더라. 나는 안중에도 없어. 여보, 괜찮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 여자가 돈이나 노리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여전히 은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자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잠이 안 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빌딩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인생이 있겠죠. 민호는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젊어서 판단력이 흐린 걸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서의 진심을.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직접 확인해 볼 거야. 저 여자가 정말 민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은선의 분식집에 갈 거야. 좋아요. 그 여자 한번 만나보세요. 아니,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거지 행색으로 갈 거야. 뭐? 거지 행색으로요? 응, 가난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 인성을 알 수 있잖아. 여보, 그러지 말아요. 들키면 어떡해요? 몰래 할 거야. 은서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사진도 본 적 없을 거고. 그래도, 여보, 나는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민호 돈을 노리고 연기하는 건지.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은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은서가 아니라 가난이었다는 걸.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맨 위 선반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제가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웃고 있는 젊은 청년. 그게 저였습니다. 40년 전, 1985년.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낼 돈이 없구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서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대학생 양반. 삽질이나 똑바로 해. 에이, 공부만 하다가 온놈이 뭘 알아. 힘도 없으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저는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몸에서는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하나요. 제일 싼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옷 좀 보세요. 거지 같은데요? 돈이나 있으려나?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돈 먼저 내주세요. 네. 보증금이요. 지금 차림새가. 그러시니까요. 주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거지가 중국집에는 왜 와? 진짜 냄새 나는데. 나 밥맛 떨어져.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테이블에 탁 내려놨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500원으로 부족한데요? 짜장면이 700원이에요. 그럼 곱빼기 말고 보통 걸로 주세요. 600원이면 되잖아요. 에이, 그냥 나가요. 우리 가게 이미지 나빠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주인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굶었습니다. 고시원 옥탑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사람 대접을 못 받을까? 그때의 수치심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평생 저런 취급을 받지 않을 거야. 돈을 벌 거야. 많이 벌어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학교,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해.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면접에서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에 임원들이 감동했는지 저를 뽑아줬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김대리, 자네 좀 쉬게. 매일 야근하면 몸 버티겠어? 괜찮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그리고 45세 임원이 됐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도 안 됐는데 임원이 되니까 연봉이 1억을 넘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아파트를 샀고 차를 샀고 명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이었습니다. 35살 때 저는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중견기업 사장 딸이었습니다. 제 아내 정숙이었습니다. 김 차장님, 저희 딸이 마음에 드시나요?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물었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결혼하시죠. 저희 딸도 김 차장님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의 집안이 필요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인맥이 필요했고 결혼 지참금도 필요했습니다. 아내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대기업 임원 남편이 필요했겠죠.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어색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응. 대화가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원래 이런 거지. 사랑 같은 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야.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 거야. 저는 민호에게 최고의 것만 줬습니다. 제일 좋은 유치원, 제일 좋은 초등학교, 제일 비싼 학원. 재훈 씨, 아이 교육에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쓰신다면서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대 붙었어요. 그래, 잘했다, 아들. 민호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렇구나. 내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 나는 야간 대학 나왔지만 내 아들은 서울대야.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민호를 너무 통제하려고 했던 게 민호야, 너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야 해. 네, 아버지. 그리고 결혼은 좋은 집안으로 해야 해. 재벌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 이상은 돼야지. 아버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저는 민호를 제 뜻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민호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러려면 좋은 집안으로 결혼해야 해. 하지만 민호는 제 뜻과 달랐습니다. 분식집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호가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야. 나처럼 무시당할 거야.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두려워한 건 민호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였습니다. 40년 전 중국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 그 수치심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민호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선의 분식집에 가자. 그리고 확인하자. 저 여자가 정말 착한 사람인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입던 등산복이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에 검은 바지. 군데군데 해지고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굴에는 검댕이를 묻혔습니다. 안에 화장대에 있던 아이섀도우로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수염도 이틀째 깎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들키면 어떡해요? 민호가 알면 얼마나 실망해요? 괜찮아. 은서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사진도 본 적 없을 거야. 그래도 여보, 나는 확인해야 해. 저 여자가 진짜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저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2호선을 타고 신림역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신림역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대학가였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은선의 분식 어때?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 좋아, 거기 가자. 학생들이 은선의 분식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은선의 분식. 파란색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간판도 오래됐는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서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모, 떡볶이 맛있어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낡은 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서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거 드실래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비싼 거 없어요? 라면은 3,000원인데 그것도 부담되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물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제가 말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아저씨 노숙자 아니야? 진짜네. 옷 좀 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서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쫓아내겠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한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돈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은서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은서가 떡볶이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양이 상당했습니다. 일반 양의 1.5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튀김까지 3개나 얹어서요. 이거 드세요. 오늘 아침에 만든 떡볶이예요. 신선해요. 돈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손님이 배고파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은서가 웃으며 물까지 한 잔 갖다 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서가 저를 쫓아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차갑게 대할 거라고요. 하지만 은서는 웃으면서 음식을 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인데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은서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중국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거지가 중국집에는 왜 와? 그때 주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달랐습니다. 은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은서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은서를 관찰했습니다. 은서는 주방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썰고 튀김을 튀기고 설거지를 하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 무리였습니다. 이모, 떡볶이 5인분이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서가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아저씨 좀 봐. 노숙자 아니야? 우와, 여기 위생 괜찮아? 저런 사람도 받아줘? 진짜 냄새 나는데. 나 밥맛 떨어져. 학생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모,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우리 떡볶이 먹기 싫어지잖아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은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렇지.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손님들 앞에서는 나를 쫓아내겠지. 하지만 은서가 한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한테 불편을 끼치시면 안 되는데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역시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다음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아니, 제 말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은서가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분도 제 손님이세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뭐, 이모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해? 학생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실 수 있어요. 누군가의 할아버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분을 노숙자라고 부르면서 무시하시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진짜 노숙자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은서의 말에 학생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에이, 그냥 나가자. 이런 데서 못 먹겠어. 진짜 위생도 별로인데 손님은 가려받아야지. 다신 안 올 거예요. 이모,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손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님들이 나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손님은 안 오셔도 돼요. 은서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손님, 떡볶이 식기 전에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은서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은서는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하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꼭 돈 내세요. 은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40년 전 가난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던 제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약혼자를요. 아버지, 은서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은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사과하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폐에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보호자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렸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이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내와 은서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어떻게 됐어? 지금 산소호흡기 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48시간이 고비래요. 48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은서는 복도 한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민호 씨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제발이요. 은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한다는 걸.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은서 씨. 제가 다가가자 은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네, 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을 오해했어요. 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신 가게에 갔었어요. 네, 언제요? 거지 행색으로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회장님이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은서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음식을 줬어요. 돈도 안 받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학생들한테 당신이 나를 지켜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 씨,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저도 사실은 회장님을 이해해요. 네, 저도 아빠였다면 딸이 그런 남자 데려오면 반대했을 것 같아요. 고졸에 분식집 하는 여자요.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은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노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해해요. 은서 씨, 그리고 오늘 일은 용서할 게 없어요. 회장님도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민호 씨가,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약속할게요. 민호 씨 평생 잘 모실게요. 제가 가난해도 학벌이 없어도 민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서 씨.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다행히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내가 민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민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은서는요? 나 여기 있어. 민호 씨. 은서가 반대편에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다행이다. 무사해서. 민호 씨, 미안해요. 내가 늦게까지 가게 한다고 해서. 아니야.
은서 잘못 없어. 나 괜찮아. 민호가 은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아빠가 은서 씨를 오해했어. 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응,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저는 은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 씨, 우리 며느리 되어주세요. 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민호 씨 평생 잘 모실게요. 민호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안에서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은서가 매일 병원에 와서 간호를 해줬거든요. 은서 씨 고마워요. 덕분에 민호가 빨리 나아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모님. 당연한 거예요. 은서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분식집을 열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돌봤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은서가 좋아졌습니다. 은서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도 하면서 병원도 오고.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몸 생각 좀 하세요. 민호 씨만 빨리 나으면 돼요. 은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틀 후 은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은서 씨. 제가 부축했지만 은서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과로입니다. 극심한 피로 누적이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 가게 가야 해요. 은서가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은서 씨,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회장님이요? 가게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은선의 분식집에 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옷차림으로요. 가게 문을 열자 허름한 주방과 낡은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서와 남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진,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동생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누나, 내가 꼭 성공해서 누나 편하게 해줄게. 사진 밑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자는 동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했구나. 그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사장님 어디 갔어요?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아,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럼 오늘은 그냥 갈래요. 사장님이 만든 떡볶이가 제일 맛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저씨가요? 네, 레시피가 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은서가 적어 놓은 레시피를 보면서요. 떡볶이 만드는 법. 1. 물 500ml에 다시마 한 장 넣고 10분 우려내기. 2. 고추장 3스푼, 설탕 2스푼, 간장 1스푼 넣기. 3. 떡 300g 넣고 끓이기. 4. 어묵, 양파, 대파 넣기. 5.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이기. 저는 레시피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맵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에게 내놓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맛은 있는데 사장님 떡볶이보단 좀 덜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만들어 봐서 그래도 먹을 만은 해요. 수고하셨어요. 손님이 4,000원을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돈 내고 사 먹었다는 게 이게 은서가 매일 느끼는 기분이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일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녁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10명 정도 왔습니다. 매출은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루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네. 여기서 월세,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80만 원으로 은서는 어떻게 동생 대학을 보냈을까? 등록금만 한 학기에 400만 원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을 받았겠지. 그 어린 나이에 대출을 받아서 동생을 키웠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서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서 씨 괜찮아요? 회장님 가게는요? 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들 많이 왔어요? 네, 10명 정도 왔어요. 그럼 다행이다. 은서가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 동생분 학비는 어떻게 냈어요?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은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출 받았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동생 등록금 냈어요. 지금도 매달 60만 원씩 갚고 있어요. 60만 원이면 거의 수입의 대부분이잖아요. 괜찮아요. 동생만 잘 되면 돼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동생이 내년에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그럼 제 빚도 같이 갚아준대요. 동생분이 착하네요. 네, 동생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해요. 매일 전화해서 누나 고생 많아. 내가 꼭 성공해서 누나 편하게 해줄게 그래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동생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동생이 이뤘어요. 은서 씨도 서울대 갈 수 있었다면서요? 네, 수능 점수가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선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후회돼요. 내가 그때 대학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근데 동생 보면 후회가 사라져요. 동생이 잘 되는 거 보면 제가 포기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서 씨는 영웅이에요. 제 아들이 은서 씨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서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은서네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아내도 함께요. 여보, 이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당신은 튀김이나 튀겨. 튀김은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눅눅해져. 우리 부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투닥거리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갔어요? 아,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저희가 대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떡볶이 맛은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들이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왔네요. 떡볶이 맛이 점점 나아지는데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직접 칭찬을 들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실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든 음식으로 평가받는 거였습니다. 그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건물주입니다. 사장님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월세 인상 통지서예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릴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재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2배로? 이 동네 월세가 다 올랐어요. 옆 가게도 다 올렸고요. 당연히 올려야죠.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돈 못 내면 나가면 되죠. 이 동네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건물주의 말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은 9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2배로 올리면 어떡해요? 그건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2년마다 월세 재협상하기로 돼 있어요. 이번이 재협상 시기예요. 재협상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해요. 싫으면 나가세요. 다음 달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건물주가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면 은서가 감당할 수 없어. 은선의 가게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200만 원을 내면 적자였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9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동생 학비 대려고 시작한 가게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은서 씨 보호자입니다. 월세 인상 좀 재고해 주실 수 없나요? 안 돼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차액을 보전해 드릴게요. 은서 씨는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제가 낼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당신이 남의 월세를 내줘요? 은서 씨가 제 며느리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곧 결혼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차라리 이 건물을 사시는 게 어때요? 건물을요? 네, 이 건물 팔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30억에 팔게요. 30억?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억이면 제 재산의 거의 반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정말요? 네, 현금으로 살게요. 건물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3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잔금 27억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은서 시가게 건물 샀어. 뭐? 30억짜리 건물을? 응, 우리 며느리가 평생 가게 할 수 있게. 아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당신 정말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절대 안 쓰려고 했잖아요. 은행 통장 보면서 매일 계산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그게 다 불안해서 그랬어. 가난해질까봐.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은서 씨 덕분이야. 은서 씨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서에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은서 씨,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돼요. 은서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이 건물 주인이 이제 나예요. 그리고 이 가게는 은서 씨가 평생 쓸 수 있어요. 월세 없이. 네, 월세 없이요? 네, 월세 안 받을 거예요. 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서 씨. 제가 더 감사해요. 네. 은서 씨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돈만 쫓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씨,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회장님, 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온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은서가 왜 울어요? 민호야, 내 아버지가 엄청난 일을 하셨어. 은서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가게 건물을 사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샀어. 은서 씨가 평생 가게 할 수 있게. 민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보조기를 차고 일어설 수는 있었습니다. 민호야,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아버지. 민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민호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이야?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돈만 밝히고 체면만 중시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호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실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나았고 이제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천천히 걸어.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나았어요. 민호가 웃으며 걸었습니다. 은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 민호와 은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호텔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요. 아버지, 호텔에서 해도 되는데요? 아니야, 민호야. 호텔 결혼식은 너무 형식적이야. 우리는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하자. 알겠어요, 아버지. 결혼식 날 은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입장하십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 씨, 제가 아버지 역할 해도 될까요?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서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부모님 없이 동생 키우면서 9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호 앞에 서자 저는 은서의 손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야, 은서를 부탁한다. 평생 잘 모셔라. 네, 아버지. 평생 잘할게요. 민호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와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은 평생 행복할 거라고.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은서의 동생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누나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누나가 평생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화장하고 예쁜 옷 입을 때 누나는 편의점 알바복만 입었어요. 대학 친구들이 다 여행 가고 데이트할 때 누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만 만들었어요. 누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공해서 누나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먼저 해주셨네요. 은서 씨는 이제 행복할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이 제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그래. 민호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 당신 변했어요. 응? 예전에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집안, 학벌, 재산. 그런 것들만. 미안해, 여보.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수치심 느끼고 그게 무서워서 돈에 집착한 거잖아요. 응. 근데 이제는 달라요.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요. 가난의 두려움에서. 저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평생 나를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 들어있던 그 상자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사진들, 공사판에서 일하던 모습, 고시원 옥탑방, 낡은 작업복.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나도 소중했구나.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나의 여정, 가난에서 부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 앨범을 민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나중에 힘들 때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었구나. 나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75이 됐습니다. 민호와 은서는 결혼한 지 2년이 됐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제 첫 손주입니다. 아버지, 손주 태명 뭐로 할까요? 민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정하는 게 좋겠니? 네, 아버지가 지어주세요. 그럼, 은혜는 어때? 은서의 은, 그리고 은혜의 해. 좋아요, 아버지. 은혜.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은서 씨가 나한테 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는 매주 은선의 분식집에 갑니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일하러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응, 떡볶이 좀 만들어야지. 저는 이제 떡볶이를 꽤 잘 만듭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할 정도로요. 할아버지,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이모님이 만든 것보다 나은데요? 과찬이십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보람찬 일이라는 걸. 어제는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낯익은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거지 행색으로 이 가게에 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저는 떡볶이 한 그릇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튀김도 넉넉하게, 계란도 하나 얹어서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떡볶이를 드시면서 우셨습니다. 사장님, 세상에 이런 분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40년 전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가난했어요. 중국집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이 저를 구해줬어요. 제게 음식을 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드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은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있으세요. 뭐가 멋있어? 당연한 거지. 예전 아버님 같았으면 절대 안 그러셨을 텐데. 그러게. 나도 많이 변했어. 은서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은서가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은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이 있고 없고, 학벌이 높고 낮고, 직업이 좋고 나쁘고로 사람을 나누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진짜 교육받은 사람은 학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온다는 걸. 은서가 저에게 준 건 그냥 떡볶이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가난의 두려움, 수치심, 그 모든 것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데려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학벌이 낮다고,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제가 은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고졸 분식집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은서는 동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영웅이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은서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용기 내서 다가가 보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밥 한 끼, 커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은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면 제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